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의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있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양강 제재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광주 목포 여수 MBC의 신년 특별대담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론조사 지표 말고 예. 현장에서도 느끼십니까? 네, 현장에서 느끼는 건 사실 그 지표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아마도 그건 나중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지지율로 당선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투표로 당선되는 것이고 네. 끝까지 제 진심을 전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거다.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체감 지지율을 퍼센트로 따져본다면 몇 퍼센트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어쨌든 3강 안에는 들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지지율 상승의 원인을 놓고 일시적인 반사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오르면 안 후보의 지지가 다시 빠질 것이라는 해석인데요. 동의하십니까? 그 반사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 실수로 그냥 거저 얻는 것 아닙니까? 네. 저는 반사이익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 그 후보들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분들이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하신 거죠. 네. 도덕성, 가족 문제, 그리고 그 사람의 비전, 또 능력,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다시 또 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설 전까지 3강 구도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설이 얼마 남지 않았는 단기간에 지지율을 확 끌어올릴 묘안이라도 있으십니까? 여전히 진심으로 뚜벅뚜벅 제가 갈 길 그리고 대한민국이 갈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변동이 심한 우리나라로 보면 위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아마 제일 크게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과학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동그란 황금색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있는 사진이 신문 일면에 다 실린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게 역사책에 나올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뜻하는 의미는 지금 현재는 과학기술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국가 지도자는 그 전선의 맨 앞에 서서 지휘를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네. 근데 중국도 만만치 않아요. 시진핑이 이과 출신 그 지도자라는 거 혹시 아셨습니까? 네, 알고 있죠. 예, 시진핑이 그 칭화대 화학공학과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시진핑이 주장하는 중국몽 중에서 핵심 중의 핵심은 과학기술 중국몽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가진 모든 인력과 자원을 과학기술에 쏟아부어서 기술 패권을 잡겠다. 지금 그건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국이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공지능에서 특허 1위의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입니까? 중국입니다. 네. 근데 전 처음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네. 블록체인 특허 1위 국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성공하지도 못했던 달 뒷면에 우주선을 착륙시키고 화성에 보내고 그리고 또 올해는 천궁 우주 정거장을 쏘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상에 우주 정거장이 하나 있기는 한데 미국 혼자서 만든 게 아니고 16개국이 공동으로 만든 것이고 네. 너무 노후화돼서 아마 곧 폐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국의 혼자만의 힘으로 그런 걸 쏘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공우주도 저는 결코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치열한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과연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저는 그게 대선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화두에 대해서 뭔가 비전을 제시하시면 상강구 안에 들어간 문제 없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목표대로 상강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대선은 완주하실 생각이시죠? 15%는 벌써 넘었고요. 네, 저는 상강구도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단일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당선돼서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정권 교체를 하러 나온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일말의 그런 고려의 가치도 없습니다. 네. 뭐 단일화 생각은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도 이렇게 야권이 분열해서 패배로 이어질 상황이 온다면 여론의 압박, 국민적 압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뭐 결단해야 될 상황이 생기지는 않겠습니까, 혹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께서 어느 후보가 더 나은 후보인지, 어느 후보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더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인지, 그걸로 판단하실 겁니다. 네. 뭐 정당이나 후보 간 단일화가 아니라 국민들이 표로 단일화 시켜줄 거란 얘기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혹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국민의힘하고 물밑 협상이라든지 뭐 비공식 접촉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전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이제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덕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뭐 지지율 올라가니까 금방 욕으로 바뀌었긴 하지만 네. 근데 그때도 이렇게 보면은 원래 그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아요. 네. 물밑에서 서로 조율을 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공개적으로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로만 하는 건 이거는 안 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러브 그런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전혀 없는 거죠. 네. 심상정, 김동연 후보, 제3지대 단일화, 연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심상정 후보와 만났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를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다. 현안, 즉 쌍특검을 하기 위한 원내 정당의 만남이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사실 지금 현재 두 양 후보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은 대장동 게이트, 또 한 사람은 고발 사주 이렇게 있는데 이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힌 다음에 국민이 투표장에서 투표를 하게 만드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진실을 모르고 투표를 하면 그 다음 벌어질 일을 상상하면 저는 좀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두 후보 중에 한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결정적인 범죄 증거가 임기 중에 나온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심상정 후보하고 저하고 쌍특검을 그 양당에다가 제안한 그런 회동이었습니다. 네. 이번이 세 번째 대권 도전이시죠. 준비된 미래 시대 교체 이걸 기치로 내걸었던데 어떤 의미를 담았습니까? 지금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에 실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만이 다시 또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정당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못했는데도 심판을 받지 않으면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주의의 핵심은 책임을 진 사람이 거기에 합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저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권 교체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 곤란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네. 정권 교체는 그를 위한 수단인 거죠. 과정인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네. 10년 전에 정치 입문할 당시에 내걸었던 새정치 그리고 2022년에 시대 교체 둘 사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좀 더 큰 담론입니다. 네. 사실 제가 처음 정치를 하면서는 새정치라고 했던 것은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정치 개혁 분야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새정치라고 했던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구태 정치,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거였거든요. 즉 부정부패 정치라든지 또는 패거리끼리 싸움하는 정치라든지 또는 국민의회 왕처럼 군림하는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히려 정말 그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치, 그 다음에 깨끗한 정치, 그리고 또 싸우기보다는 국민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걸 하겠다고 하고 그걸 새정치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계속 모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설명이 부족한 줄 알고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기득권 정치 논리였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득권에서는 이렇게 정치가 바뀌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바라는 바가 아닌 거죠. 근데 저는 입이 한 개고 그쪽은 입이 한 10만 개가 되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제 목소리는 묻히고 그 10만 명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 이야기를 찾아보지 않은 분은 뭐 새정치는 모호한 거네 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게 만드는 거죠. 네. 마치 저기 나치의 괴벨스라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이랬거든요.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 그게 바로 새정치는 모호하다는 게 바로 그 괴벨스 논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 교체라는 거는 좀 더 큰 담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성공하고 민주화를 성공하고 그 다음에 선진화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져 버렸습니다. 7, 80년대 사고방식, 4, 50년 전의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권이 이것을 가로막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도 변해야 하지만 우리 산업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금융도 바뀌어야 되고 바뀌어야 될 게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인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더 큰 담론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016년에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총선에서 녹색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당시에 이제 호남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었는데 양당 구조를 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뭐 그게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때 대표를 계속하지를 못하고 도중에 물러났습니다. 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리베이트 의혹을 국민의당에다가 덮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 2명을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를 검찰에서 기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은 아니 3당으로 뽑아줬는데 저렇게 부정을 저질렀단 말이야 하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1심에서 전원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고 2심도 마찬가지고 대법원에서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혐의 아주 작은 혐의까지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런 건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거의 없었던 일이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는 다 잊어버리고 옛날에 리베이트 의혹이 3당을 뽑아주니까 있었더라.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3당이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결정적인 이유고 저는 이게 대한민국 정당 역사사에 가장 최악의 정당 탄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 과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호남의 민심이 많이 돌아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호남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 의도는 이랬습니다. 호남은 항상 어려운 그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른 쪽으로 선택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죠. 뭐가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요구일까?
제가 생각했던 것은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정말 핍박받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이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그 바른정당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이거는 역사의 물줄기를 호남이 적극적으로 먼저 트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네. 의도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잘 못한 것은 이 합당 과정이라는 게 도중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미처 호남 시민 여러분들께 제대로 제 의도를 충분히 설명을 드릴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렇지만 저는 호남에 대한 생각,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점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 죄송한 마음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약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네, 먼저 광주 전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예, 광주 전남이 정말 천혜의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저 해양 수산 쪽으로도 사실은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인공지능의 그런 중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정말로 다행히 서로 굉장히 시너지가 날 수 있게 연결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조금 있으면 광주에 AI 그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질 건데요. 그 AI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학기술 데이터가 아니고요. 인문 또는 예술 이런 데이터들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한국어 인식을 하는 인공지능이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인공지능 IT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한국어에 대한 연구를 많이 못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질 좋은 많은 우리만의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 중요한 데이터들은 인문학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정부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간인 인구 통계라든지 그 우리나라 토양의 그런 각 곳의 지질들이라든지 또는 그 굉장히 정밀한 지도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근간이 돼서 그 위에 민간 데이터와 함께 이게 인공지능을 제대로 잘 동작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광주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발전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남은 이제 해상 폭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탄소 중립, 탈원전 정책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는데 후보께서는 탈원전 정책에는 반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기조가 전남의 에너지 산업 발전에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우선 첫 번째는 화석 연료 사용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건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니까 탄소 중립에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두 가지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입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우리가 전기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세기라든지 일조량이라든지가 뭐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두 번째로는 간헐성입니다. 바람이 안 불거나 밤이 되면 발전을 못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처럼 사람 안 사는 황무지가 너무나 많은 곳은 거기에다 풍력 발전소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사람 살 곳이 부족하고 그 농지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 또 네 번째로는 생산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뭐 개인들의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거지만 우리나라 공산품들의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려서 수출에 막대한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원전을 함께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는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쭉 원전과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사실 앞으로도 쭉 병행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우리나라는 전력 면에서는 섬입니다. 북한과도 전력선이 연결되지도 않고 중국도 일본도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립해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유럽의 독일 같으면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 간헐성,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거나 밤이 돼서 전력 생산이 낮아지면 전력선이 프랑스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프랑스에서 그냥 사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의 섬나라 같은 수준의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기 생산을 일정 수준 계속 유지를 해야지 블랙아웃 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계속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의 에너지 믹스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죠. 네. 이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전남에는 의과대학이 없고 광주에는 공공의료원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공공의료원을 짓는 게 정말로 필수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 코로나19가 끝이 아닙니다. 아마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임기 초반에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고 임기 중에 또 올 수 있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하는 일을 해야만 되죠.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가 왔습니다. 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때 지금의 코로나19가 왔으니 다음 대통령 때 또 하나 더 온다는 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지금 그런 공공의료시설, 특히 감염병 전문 병원들을 지역마다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백신 주권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이번처럼 백신 없어서 못 맞는 사태를 이렇게 오랜 기간 고통을 받는 이런 일은 없어질 겁니다. 수도권과 지방 격차가 너무 커져서 이제는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지금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시죠?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철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민간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공공기관을 지역에 이전하는 것이었는데 네. 그게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큰 좋은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그러면 그 기업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협력업체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한 여러 중소 자영업자분들까지 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지자체가 그렇게 자기가 자율적으로 좋은 조건을 꺼내가지고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만한 법적인 권한이나 재정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정말 세계 인류의 회사가 시애틀에 본사가 있었는데 제2본사를 만들려고 이제 공모를 했죠. 미국의 많은 주들이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주가 거기에 선택이 돼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확한 조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강 들은 바에 의하면 예를 들면 공공 부지를 100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10년 이상 법인세 안 받고 그리고 또 아마존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재가 있으면 거기서 제일 좋은 대학에 그 전용 학과를 만들어서 인재를 키워서 공급해 주겠다 이 정도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치를 했죠. 그러면
우리 광주와 전남이 그럴 권한이 있는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정부에서는 정말 진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하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중앙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이런 법적인 권한과 재정권을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권한을 지방 정부에게 이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부울경이거든요. 네. 대강 그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체 인구가 한 500만 전후가 되면 자생적으로 거기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선순환이 돼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가 첫 번째 모델이 될 텐데 저는 광주 전남도 전체 합하면은 400만이 되지는 않지만 아마 이게 선순환돼서 제대로 그 굴러가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이 더 모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좋은 대학 나온 광주가 교육도시 아닙니까? 네.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도 수도권에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서 취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충분히 그 경제 규모 또 인구가 확보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제 균형 발전의 그 전략입니다. 지방 분권과 메가시티 전략. 그렇습니다. 네. 후보님은 1호 공약으로 이제 초격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5강 진입 이걸 네. 내세우셨습니다. 이른바 555 공약이던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필요한 것이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 중심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먼저 성공 사례를 찾아봤죠.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네. 그랬더니 거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1등과 2등의 격차가 좁으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지만 1등과 2등 간격이 너무나도 벌어지는 초격차를 유지하면 그러면 계속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메모리 반도체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5개의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5개의 삼성전자급의 세계적인 대기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계 경제 5대 강국 그러니까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떤 분야가 그러면 유망할 것인가도 생각했습니다. 그건 지금 기술 격차가 많이 나는 쪽보다는 지금 이미 1위 그룹에 속해 있는 것들 중에서 아직 독점적인 1위를 하지 못하는 쪽이 먼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전, 수소 산업, 그리고 사실 과학기술은 아니지만 컨텐츠 산업. 우리나라는 충분히 K 컨텐츠로 디즈니가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텐츠 대기업인데요. 그 정도가 저는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사실은 그게 또 지방 발전 전략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게 형성되는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대기업을 지자체들이 열심히 이렇게 유치를 경쟁적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한 개의 그런 사업 분야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 네. 그게 지역 발전에 엄청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555 공약 그러니까 5개의 초격차 기술로 5개의 삼성전자급 대기업을 만들어서 경제 5대 강국에 들어간다는 것과 지방 분권 내지는 균형 발전 공약이
함께 합쳐 있는 그런 공약인 겁니다. 네. 5.55 공약은 이재명 후보도 있던데요. 그게 이재명 후보가 베꼈습니다. 아, 먼저 하신 건가요? 저는 11월에 발표를 했는데 네. 베끼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 베낀 거 많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그 큰 정당에서 어떻게 참 작은 정당을 그렇게 베끼는지 허락도 안 받고 네. 뭐 참.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뭐 저 워낙 저희들 공약이 좋다는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는 합니다만 네. 제목 뺏기는 건 너무했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개혁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대로 가면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990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평생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고 나서 65세가 됐을 때 국가에서는 지급할 돈이 한 푼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누적 적자가 무려 1경 7천조 원. 저는 경이라는 숫자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가까운 일본만 해도 100년 추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100년 후에 자손들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매년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이 중요하다. 이거는 지금 현재 기성세대가 연금 다 받고 나서 나머지 빚을 아이들한테 다 떠넘기는 건 그거는 세대 간의 불공정,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가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개혁하자. 저는 그 주장을 한 겁니다. 네. 뭐 개혁은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다 통합해서 운영하자는 취지이신가요? 네. 일단은 제가 국민연금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그런 구조로 개혁을 하자는 거였었고요. 네. 근데 또 다른 3대 직역연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하신 공무원연금, 그리고 군인연금, 사학연금인데요. 이 중에서 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자폭이 매년 커지고 있고 그걸 사실은 지금 국민 세금으로 계속 매년 메워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 걱정이 무엇이냐면 국민들 입장에서 몇 년 지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세금 내고 국민연금 내봤자 나는 국민연금 받을 그런 확률이 굉장히 줄어드는데 내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을 다 채워주고 있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과 공무원들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질 겁니다. 저는 그거를 막자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2008년 그리스 예인데요. 그 전까지 그리스가 아주 풍족하게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오니까 국가 재정이 고갈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연금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연금으로 생활하던 분들이 거의 뭐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신 거죠. 네. 그게 사실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저는 설득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사망하실 때까지 연금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구조를 보면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혁을 해서 그 도중에 갑자기 연금이 반으로 줄거나 아예 못 받거나 이런 일이 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구조를 개혁하자 그 말씀 드리는 거죠. 네. 최근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확행 공약이 있고 윤석열 후보는 심쿵 약속이 있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후보께서 운영하시는 철수마켓과는 뭐가 다른지 또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네. 제가 굉장히 거대 담론들도 내놨지만
또 아주 정말 생활 밀착형 공약들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서 5 공약을 냈고요. 그런데 이제 청년 공약 중에 청년들에게 와닿는 공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일종의 검정고시를 치고 합격을 하면 로스쿨 졸업생과 같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사시부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는 수시는 폐지하겠다. 대학 입시에서. 이제 그런 공약이 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군대에서 보면 그 시간 18개월 동안 그 시간이 낭비된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부대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대는 들어가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전문가가 돼서 나와 창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창업 국가가 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병사들에게 여러 가지 잡무들이 많은데요. 잡무들을 줄여주고 그래서 그건 아웃소싱하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첨단 장비들을 이용하면은 보초를 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 시간을 원하는 그 본인이 원하는 전공 분야에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나와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공약도 내세웠고요. 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주택인데요, 사실 주택을 자기 주택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임대보다는. 네. 그래서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 반값 청년주택을 만든 다음에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 돈이 없는 사람들도 집값의 80%를 대출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그러니까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거죠. 보통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가 은행이 어느 정도 더 금리를 붙여서 돈을 받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만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또 처음 15년 동안은 목돈이 없으니까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이고 나머지 30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큰 부담 없이 당장 집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생활 밀착형 공약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탈모 공약에 대해서 이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지학을 통해서 약값을 낮추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다 절충할 수는 없습니까? 약값을 낮추면 건보 재정의 부담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지금 건보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케어 도입하면서 아마 조금 있으면 완전히 바닥 날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탈모약에 대한 그 비용까지도 건보해서 지불하자. 그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원래 오리지널 약이 있습니다. 네. 프로페시아라고 한 알에 1,800원에서 2,000원 정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20년간 특허 기간인데 20년이 넘어서 이제 누구나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복제약의 약값이라는 게 그 전에 오리지널 약은 연구비가 많이 들어서 그게 다 포함되어 있지만 복제약은 연구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네. 싸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놀라운 점이 복제약이 1,500원인 거예요. 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600원에서 800원까지 낮출 수 있고 그런 약값을 정하는 권한이 보건복지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나 뭐 장병 월급 200만 원 공약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저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부서 하나를 없앤다, 어떤 부서 하나를 만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 정부 조직 전체를 놓고 이 지금 현재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정부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저렇게 하나만 이렇게 내세우는 것 자체는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곧 전체적인 공약을 내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병 200만 원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그 부사관의 월급이 아마 16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부사관보다도 병장 월급이 더 많으면 누가 부사관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부사관 월급을 더 올려주면 그러면 장교나 장군은 월급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현 불가능한 그런 정책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또 이재명 후보도 내놨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싶었더니 공통점이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또 이준석 대표나 군대를 안 가고 총 한 번 쏘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모르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해군 대위 출신입니다. 참고로.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요즘 멸공 챌린지 릴레이 하고 있던데요. 예. 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해야 되는 챌린지는 멸공 챌린지보다도 정권 교체 챌린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챌린지를 하는 겁니까? 그건 본인들이 네, 네.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제일 국민들이 절박한 것 중에 하나가 정권 교체인데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제일 야당인데 그러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정권 교체 챌린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3분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님이 당선되더라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프랑스 마크롱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네. 마크롱이 한석의 국회의원도 없는 가운데서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돼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한 것은 국민 통합 내각을 꾸렸습니다. 즉 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뽑아서 결국은 프랑스에서 70년간 개혁하지 못했던 프랑스 병이라고 하는 노동개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석 달 후 총선에서 제1당이 됐습니다. 즉 대통령으로 국민이 일단 뽑아 놓으면 그 다음에 국민은 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어 주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안철수 정부가 된다면 제일 먼저 국민통합 내각을 꾸릴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앞으로 2년간 민주당이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협치, 설득, 타협, 대화 그런 것을 통한 정치를 해야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네. 그리고 또 참 우연히도 바로 석 달 뒤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4천 명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정치 세력을 제대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선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던데 후보께서도 정계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단지 저는 어떻게 하면 국민 통합 내각을 꾸릴 수 있을 것인가, 제대로 행정부를 경영할 것인가, 이제 그것에 집중을 합니다. 국회 내에서는 아마 국회 나름대로 우리 상권 분립 체계 내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이합 집산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국민통합 내각에는 여야를 떠나서 유능한 인재를 쓰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얼핏 기억나기로는 경선 후보들 가운데서도 염두에 둔 분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네. 사실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뭐 약간 뭐 자격이 충분한가라고 비아냥을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사실은 한 분 한 분 보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역량이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역량을 국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음에 드신 분이 누군지는 역대급 비호감 대상이라는 평가서에서 안 후보님의 호감도는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다른 두 후보 이재명, 윤석열 후보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강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도덕성입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뭐 어떤 추문에 휘말린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가족 문제죠. 제 아내라든지 제 딸이라든지 다 전문가로서 본인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둔 거니까요. 가족 문제도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10년간 어려운 줄 알면서도 저는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해서 거대 양당이 아닌 바깥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를 잘 아는 중견 언론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정치 70년 역사상 이렇게 거대 양당 바깥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만 그건 저 나름대로 어려운 줄 알면서 선택한 거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것도 알면서도 실패 가능성이 많은 걸 택한 거죠, 제가. 그건 제 소명 의식 때문에 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저는 이번에 반드시 그 노력의 결과를 국민들께서 주실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후보께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중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한민국은 심리적인 내정 상태에 빠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보께서 당선돼야만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양당의 지지자들의 그 적다감이 굉장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당선이 된다고 다른 쪽이 승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여러 가지 또 도덕적인 의혹이나 가족 문제들까지 겹쳐 있어서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즉 이런 의혹들 중에 뭐가 사실로 한번 밝혀진다면 그러면 아마 그 혼란이나 분열은 더 극심해지겠죠. 그러면 사실 위기 극복은 우리나라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도 저는 제가 당선되면 양쪽을 아울러서 국민 통합 내각을 만들고 국민을 통합시켜서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모델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국민을 통합해서 결국은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극복했지 않습니까? 네. 그 모범 사례를 생각하고 저는 이번에도 그럴 생각입니다. 네. 국민 통합을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곁에는 남아 있는 사람이 없다. 뭐 오랜 측근이 없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선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드리자면 거대 양당 이외에는 이제 당선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가 되면 본인의 정치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큰 당으로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좀 더 좋은 환경을 못 만들어 주었다는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동시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한 정당을 이룰 정도로 남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죠. 네. 끝으로 광주 전남 유권자들에게 당부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광주 전남은 수구초심 그리고 인동초 두 가지 단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주 전남은 저를 정치권에서 처음 정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도와주신 그런 고마운 곳입니다. 어머니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설명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오해도 샀습니다만 제 초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말씀드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인동초가 정말로 기억에 남는 것이 저는 지난 10년간 나름대로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제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정말 우리나라 한국 정치가 조금이라도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법안도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는 김영란법도 통과시키고 신해철법도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면서 결국은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 인동초 정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그 인동초 정신을 항상 잊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별대담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두 번째 순서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